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는 서초의 봄입니다. 자, 오늘도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현주 변호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 건너뛰고 뵙습니다. 자, 뭐 탄핵 심판 얘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번 주가 사실상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뭐 두 분이 보시기에 이번 주 탄핵 심판 쟁점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 쟁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좀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 딱 떨어집니다. 그냥 딱 떨어집니다.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기준에 맞는가? 네. 포구령 1호의 국회 정치활동 금지가 법률 요건에 맞는 건가? 정치인 체포 등 국회 활동 방해가 적법한가? 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군 특수부대를 침입시킨 게 뭐 위헌위법적인지 아닌지 다 확인해봤네요. 그러면 네 가지 딱 네 가지입니다. 나머지 뭐 자꾸 지금 그 심판 중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데 네. 피청구인 쪽에서 자꾸 뭐 좀 디테일한 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잖아요. 네.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지만은 큰 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이 네 가지 다 본 것 같은데요. 다 봤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행위를 했으면은 당연히 내란 행위로 파면되는 건 그냥 당연하기 때문에 네. 이제 남은 거는 피청구인 쪽에서 자꾸 뭐 법적 절차를 주장을 하다 보니까 네. 적법한 절차 그리고 어쨌건 자기의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쪽이 있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게 되면은 불복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얘기를 들어주는 과정 아니겠나. 네.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오늘 있을 9차 변론에서는 증인신문도 없고요. 네. 그동안 제출된 증거를 채택하는 서정 문제 이제 서로 입증하는 단계에 있을 거고요. 모레 있을 지금 아마 오늘 쯤으로 기일 변경 여부를 판단할 텐데 형사재판 첫 기일에는 뭐 피고인 안 나가도 되잖아요. 준비 기일입니다. 예. 그럼 준비 기일 안 가도 그리고 변호사도 다 전체가 다 참석 안 해도 되잖아요. 됩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뭐 기일 잡고 하는 뭐 낸 서류들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굳이 연기해서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보자는 쪽이 피청구인 쪽 얘기다 보니까 그게 쟁점 아니겠나 싶습니다. 말씀처럼 오늘은 국회 측 그리고 피청구인 측 아마 뭐 최후 변론으로 잡아놓고 했는데 10차 모레 있을 목요일 날 있을 또 증인신문 잡혀 있어서 뭔가 엇박자가 난 것 같긴 한데 아마 추가로 해주긴 해준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 뭐 추가로 있는 증인신문은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로서는 뭐 피청구인의 요청에 뭐 일단 해달라니까 들어주고 일단은 잡음을 없애자. 뭐 저쪽이 그 피청구인 측이 불복하려는 그 조짐을 심각하게 보이고 있으니까 뭐 이런 절차적으로 모든 걸 묵살했다라는 것을 일단 좀 막기 위한 뭐 절차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신문 때. 증인신문 때 홍장원 다시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 홍장원, 뭐 조지호. 근데 세 사람이 다 제가 볼 때는 피청구인 쪽에 불리한 제 사람들이에요. 말이요. 한덕수가 나와서 뭔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한덕수 총리 얘기는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금 여러 차례 국회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여기 이거 위정이 된 거죠. 예, 어려워요.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그 얘기를 그러면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회의하는 건가요? 네. 홍장원 얘기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CBS 한판 승부에서부터 해서 쭉 언론 인터뷰를 했잖아요. 한 시간 한 걸 쭉 다 들어보니까 아유 분명해요, 이 사람은. 말도 잘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잘한다기보다는 딱 명확하더라고요. 진실되니까. 왜 이게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미 윤석열로부터 메모지 받았죠. 그리고 여인행으로부터 14명 명단 받았다는 것도 확정하잖아요. 그 사람은 건강도 안 좋은데 굳이 불러내서 자기 피청구인 쪽에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불러내는 건데 그렇게 가능해질까요? 그러니까 좀 일단 뭐 그래 조지호 청장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홍장원
차장은 나올 겁니다. 조태용 원장하고 이 두 사람의 어떤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술이 좀 대립되는데 메모가 4개가 있디 뭐니 거짓말 공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은 사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경과를 모르더라도 그런데 홍장원 차장의 경우 전 차장의 경우에 저희가 보더라도 거침이 없고 굉장히 눈빛도 형형한데 조태용 씨 원장은 뭔가 좀 당황하는 기색. 개인적 생각이시긴 하죠. 그렇죠. 우리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아는 건 직관이 많이 좌우하고 사실 재판관의 경우에도 그 자유심증이라는 거 그걸 말하는데 뭐 일단 태도에서 진실성이 더 돋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치인 체포 명단에 최초로 공개한 사람이 홍장원 차장입니다. 12월 1일, 12월 3일이 계엄이 있고 나서 12월 6일 날, 12월 6일 날 민주당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그 이후로 방첩사라든지 경찰에 들어간 명단을 했는데 이게 맞잖아요. 최초로 공개된 명단이고 최초로 언론에 공개된 명단이고 이후에 뭐 나온 명단하고 일치하면 이것이 거짓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순전히 잡음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연락을 해보는 게 이 비상한 시국에 뭔가 연락을 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건의를 조태용 원장에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중립 의무 위반 돼서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본인이 정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 연락을 했겠죠. 이걸 보고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다. 첫 번째는 그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사람이 홍 차장이고 이후에 방첩사 경찰에 들어간 명단하고 일치한다는 점하고 결국은 그 명단을 계엄 개시 시에 들고 있었던 건 방첩사 쪽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뭐 두 번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했다는 그것이 뭐 어이없다는 점에서도 저는 홍 차장의 뭐 이거는 신뢰성이 훨씬 간다 이렇게 신뢰성은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이 이제 그 헌재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홍장원 차장의 메모지의 신뢰성을 흔들려고 내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종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다시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언론에서 설명을 다 했어요. 아니 첫 번째는 전화 받으면서 포스트잇에 그냥 낙서하듯이 했고 적었고 두 번째는 보좌관에게 정서를 해보라고 시켰고 그냥 조금 이제 여유가 돌아서 그 4일, 5일인가 요때 다시 저 보좌관을 불러서 한 번 더 정서해보라 그러고 그 자기가 가필한 거니까 저 메모지죠. 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걸 조태용 얘기를 하면 내종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가 신뢰성을 흔들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좀 조태용 원장이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사람들이 외교관 출신들은 그 외교에서 승리는 51대 49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완성 완패가 없거든요. 적당하게 항상 이게 그 검사 출신들이 상대하기 항을 보면 저것들 일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홍장원 차장의 말은 뭐 신뢰가 간다는 건 누구나 아는 것이고 그 내종이라고 있다는 게 4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인데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신뢰하기 힘들다고 딱 비틀잖아요. 그게 재준 것이고 사실은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뭐죠? 왜 조태용은 그 국무회의도 갔고 다 갔어요. 그 비상계엄 할 때 엄청 문제 있어요. 전화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윤석열이 조태용한테 싹 다 정리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왜 홍장원한테 했을까? 그러네요. 근데 저는 그야마가 그게 제가 취재를 좀 했는데 말씀 주시죠. 취재를 해보니까 국정원 안팎에 조태용은 윤석열의 눈밖에 났다. 이렇게 파다했다 그러면 그래서 조태용을 경질하고 다음 인사 때 홍장원 1차장을 원장을 시키려고 했다. 왜냐? 홍장원 차장이 본인 언론 인터뷰 때는 그 자성 총무원장 사망 사건 때 국정원 팀에서 활동한 게 있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 현장 방문하고 나토 갔다 오고 하면서 성과를 냈다 그래요. 그리고 홍장원과 일을 해본 사람들이 다들 일을 분명하게 잘한다는 이 추천도 많았고 그래서 홍장원은 신뢰하고 조태용은 불신하다 보니까 조태용은 미국 가서 안 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본인이 이미 다 만나고 알고 있잖아요. 있었어요. 그런데도 홍장원한테 지시를 한 거는
조태용에 대한 불신이다. 못 믿겠어서. 아,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을 하면서도 부장 검사장들이 이제 물론 그 추미애 장관이 와서 인사해서 자기를 친윤들을 배제한 것도 있지만은 아래서는 과장들하고 상대를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식을 이제 한때 부장보다는 밑에 있는 과장들 한때 그 윤석열 총장과 검사와 친했던 박범계 의원이 저건 패싱이다, 조태용 패싱이다라고까지 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의 업무 스타일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니까. 조태용에 대한 불신 때문에 홍장원하고 했는데 홍장원이가 뒤집어지니까 홍장원을 탄핵해야 되잖아요. 홍장원 말을 뒤집어야 되니까 조태용이를 다시 신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조태용은 그렇게 살아남는 길을 택하는 거죠. 딜레마네, 약간 딜레마. 조태용을 못 믿었다는 건데 결국은 조태용을 또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조태용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맞게 하실 말씀이. 저는 그 윤석열의 그 사람 쓰는 스타일을 생각할 때 앞에 미끼를 들고 흔듭니다. 너 이 자리 가고 싶지라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은 그 국정원장을 노리는 뭐 국정원장에 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연락을 했을 거라고 짐작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했다기보다 홍장원 차장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으로 나간 건 아니고 그렇죠. 계급 정년으로 나갔더라고요. 승진을 시키려고 했는데 전직 원장이 이게 아마 그 뭐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원 특보 원장 특보로 왔다가 1차장이 된 케이스잖아요. 네. 능력은 아마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갑자기 조태용 말을 들어보면은 뭔가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무능하고 나쁜 사람이 돼요. 조태용 말대로 말을 교묘하게 가요. 명확하게 하지도 않고 외교관들 답변 그러니까 상대를 비꼬면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번에 이 상황에서 또 논란이 되는 또 지검장, 검사장이 한 명 있는데 이 얘기도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이에요. 윤석열을 하고 안중근 의사로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일본 재판관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이현주 변호사 동기예요. 아는 사람입니까? 연수원 동기이고 저와 같은 해에 검사로 임관한 사람입니다. 연수원 30기인가 이분이? 예, 맞습니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좀 왜 이래요? 검찰에는 그 인사를 위해서 서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기 중에 1등부터 뭐 100등까지 만약에 그 해에 임관된 사람 100명이라면 쫙 정말 이렇게 나라비를 세운다고 하죠. 일본어로. 근데 그 후방 쪽이었어요. 뒤쪽입니까? 예. 초임이 좀 안 좋은 좀 지방인가 봐요. 뭐 초임도 초임이지만 중반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초중반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뭐 남편이 경제사범으로 뭐 구속됐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구속 기소되면서 저 배우자가 저러면 검사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혹시 청탁하고 이런 거에 연루되지 않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손목이 아파서 한동안 업무를 못 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들은 워낙 경무에 시달리니까 누가 자기 몫의 일을 못하면은 굉장히 평판이 떨어지거든요. 뭐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그 부담이 자기한테 오고 부에 미제가 쌓이면 부장도 많이 이제 압박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근무 평정이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남부지검 인권감독관 공보관으로 나왔는데 이거 좋은 자리 아니잖아요. 좋은 자리가 아니죠. 수사부서가 아니니까요. 거기는. 그리고는 그 다음도 대전 고검으로 갔으니까 고검 검사를 한다는 건 나가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사실은? 그런데 그 남부지검에 있을 때 나름 활약을 하세요. 채널 A 검언 유착 사건에서 법정에 나가서 이제 남부지검이 신라젠 사건을 수사를 했고 신라젠 사건에 이제 공보관을 담당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공보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채널 A의 신라젠 취재 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이점이 없었다라는 발언을 그런 취지의 증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프로스 활동도 열심히 해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검찰을 다루는 방식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문제가 많다, 위법적이다 이러면서 점수를 따서 이례적으로 뭐 기수에서 순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고 나가서 검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온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뭐 내가 보온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해야겠어라고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이쪽
게 한 편이 한 축이라고 보고 이들의 눈으로 사건을 보는 거죠. 뭐 윤석열의 눈 그리고 윤석열 대리인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자신은 신념에 찬 발언입니다. 신념입니까? 예, 내가 무리한 말이지만 욕을 들어먹을 수 있지만 이 말을 해야겠어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 네. 근데 이게 아무리 신념을 하더라도 재판관 비교할 걸 비교하는 그러니까 머리를 좀 조금만 생각해봐도 저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아니 일제 치하의 그 재판소하고 헌법재판소를 동률에 놓고 비교한다거나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면 안중근 의사와 지금 내란 우두머리가 있는 윤석열을 동급에 안중근 의사가 허위 진술 거짓말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비교를 하는 상상이 안 가는 얘기. 근데 나중에 이런 사람이 또 국민의힘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될지도 몰라요. 혹시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접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튀어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지금 그 강원도 뭐 이쪽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에서도 파면 요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정치 중립에서 위반되는 거죠. 이런 얘기는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 또 하나는 검사가,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신변의 위기를 겪고 있고 뭐 문영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아파트까지 보수단체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뭐 그래서 알려진 살고 있는 장소까지 알려진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그 불쏘시개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한 거고 뭐 징계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도 안 맞는 말로 했어요. 윤 대통령 말을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윤곽근 변호사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막은 거였는데 사실관계도 안 맞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최후 진술은 아직 오늘 하면 돼요. 오늘 하루 종일 하는 거래요. 내일 하면 되죠. 화요일이죠. 모레. 화요일 오늘 그 최후 진술 때 모레도 있고 있으니까. 1시간도 못 떠들어요. 뭘 알아야 떠들지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 말을 하면은 거짓말 하니까 거짓말을 하면 더 걸리죠. 그러니까 뭐 되지도 않은 얘기를 최후 진술 하지도 않았어요. 그때까지. 자, 저희가 3, 4주 전에 장진영 부장검사가 올린 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헌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글을 올려서 비판했는데 그와 같은 축이죠. 같은 취지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통치행위라는 게 헌법에도 안 맞고 법률에도 안 맞는 걸 어떻게 통치행위로 퉁칠 수가 있죠? 그 통치행위 이론은 끝난 지가 지금 97년도 판례로 다 끝났는데 그 검사들이 모르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두 분이 법률가들인데 그때 공부를 안 했습니까? 고시 공부를 안 해가 그런가?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자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김용현하고 여인영 이 두 사람 뭐 욕설 비슷한 얘기도 했었고요. 요때부터 이 내란 계엄의 징후였다는 시선도 있는데 요거는 영상 잠깐 보고 다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전임 장관이자 현재 국방부 장관과 함께 우리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투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죠? 네, 맞습니다. 능력 있으시죠? 네. 체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정도가 되면 사실은 이제 살살 빠져줘야 되겠죠? 신원식 장관 그런 거 문제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답할 필요를 그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대답할 필요를 느낄 필요 없이 건강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신원식 장관의 그리고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치 검찰 닮았습니까? 왜 본인이 답하고 싶은 걸 잠깐 가만히 있어요.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과 이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와가지고 여기서 한 몇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못 참고 이건 저는 장관님 책임 같아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강해. 제가 사실은 뭐 법무관 할 때 국회에 가면 이제 장군들하고 같이 가요. 장군 답변할 사람도 있으니까 장관 또 가고 하면 처음 봤어요. 저렇게 한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겁을 먹고 있는데. 저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은 전두환 똘마니 장세동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사람들이 오만하구나. 뭔가 이때부터 이런 그 획책을 했기 때문에 이 무시하는 거죠. 정치 늑대를 조금만 기다려. 싹 다 잡아들여서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힘을 자꾸 실어주고 대통령이 불러서 저녁 먹고 이런 막
비상대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착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너무나 명징한 게 예. 욕설 같은 것 저건 처음 봤거든요. 거기다가 여인형이 해봤자 국회의원 앞에서 사령관이 뭔데요. 눈도 잘 못 마주쳐요. 원래 같으면. 근데 막 한 그 모습이 벌써 이제 보도된 바 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지난해 2024년 12월 또 2024년 4월 3월 계속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안가에서. 벌써부터 얘기 듣고 잡아넣을까 이런 생각했는 것 같아요. 자꾸. 그렇죠. 그 신원식 전 네.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진술했죠. 나와서 이제 2024년 3, 4월 네. 경에 안가에서 네. 비상대권에 관해서 윤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렸고 나중에도 사실은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돼서 이 사태를 일으키는데 그렇죠. 가담한 김용현 당신은 경호실장에 다시 연락을 해서 옆에서 잘 말씀드려라. 절대로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던 참이었으니까 이미 그 이제 김용현은 가담하고 있었을 테고 여인형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저 질의하는 김민석 민주당 의원에게 내가 너 데스노트에 올려놓은 거 모르지라는 마음이었겠죠. 써져 있었을 것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저 김용현 얘기가 장관 된 지 한 달쯤 된 상태거든요. 그럼 한 달밖에 안 된 장관이 아주 뭐 이렇게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면은 그게 병신이라고 그러면 병신을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군인들을 다시 앞세운다는 생각을 한 자체가 참 윤석열의 마인드가 본인은 군대도 빠져가지고 안 가놓고는 군도 모르면서 이랬는지 얘가 참 안 가는 상황입니다. 저건 저게 놀랍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뭐 그때 2024년에 총선이 있고 나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정부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 그간의 업무 보고도 못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용산이 야당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눈치를 보거나 혹은 눈치를 보거나 협조를 거부하면서 야당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팽배를 했었고 그것도 일조했겠죠.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다뤄봐야 되는 게 이 명태균 사건입니다. 어제 창원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대 기자님. 일단은 검찰이 창원지검으로 갈 때 우리가 예상하기를 김영선, 명태균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얘기 여기서 했어요. 서초에 보면서.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진 그대로 거죠. 갔네요. 근데 다시 지금 중앙지검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이게 예측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검찰이 줄서기도 할 수 있고 줄타기도 할 수 있겠다.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줄서기, 줄타기. 줄을 서겠다는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문제가 지금 쟁점이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 어차피 아직 현직 파면되지 않는 이상 아직 소추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이제 지난번에는 소환을 안 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탄핵 소추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소환한다, 공개 소환한다. 이거는 검찰이 살아남기 위한 줄서기가 될 것이고 줄타기는 돌아가는 판세가 보니까 다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겠다 싶으면은 검찰이 다시 또 적당히 주무르지 않겠나. 그럴 수도 있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명태균 씨가 특검에 찬성한다, 특검해야 된다 그러고 주장을 하고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했으니까 김영선 자리에 줘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까지 주장하고 있잖아요. 창원 의창.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을 보자면은 검찰의 첫 행보 자체가 이미 창원지검으로 내려보낼 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갔잖아요. 그럼 지금 중앙지검에 올라오면은 특검 얘기가 지금 명태균 특검이 발의됐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특검이 되면은 어느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게 특검에 들어가면 딱 드러나잖아요. 나옵니다. 딱 나오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한 명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걸 잡고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하면서 뭔가 들어가면은 뭔가 검찰이 줄서기를 하는 것이고 중앙지검으로 왔는데도 미적되고 있으면은 줄타기를 하는 것이고. 줄타기. 정확한 표현이신데 이현주 변호사 보시기에는 김건희 소환하는 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핵심 같거든요. 직접 조사.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방어막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게다가 그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느냐, 현직 파면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급격한 전환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탄핵 심판 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목전에 닥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 단계에서 부르는 데는 좀 부담감을 느낄 거거든요. 근데 파면을 당한 후에 김건희 여사를 부르는 데는 심리적 부담감이 전혀 없죠. 그리고 창원지검은 사실 창원지검에 내려보낼 때는 굉장히 이제 수사를 미적거리고 하면 비난을 받을 텐데 그거 너희들이 뒤집어 쓰고 적당히 해라라는 암묵적인 게 있었지만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오게 되면 말하는 컨트롤을 총장이 직접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중에 검찰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뽑겠죠. 어떻습니까? 근데 이거를 창원지검이 이거 우리 책임 면해야 되니까 중앙지검 올린다고 올려지는 게 아니죠. 이거는 검찰총장이 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지시했거나. 결국은 수사팀이 다 옮겨왔잖아요. 네. 거의 옮겨오고 이제 공수유지할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렇죠. 그 당시에 부산지검 2차장하고 울산지검 형사 5부장 등이 다시 수사팀에 들어왔었어요. 그 수사팀들이 다 올라왔어요. 서울로 또 같이 갑니다. 공공수사 2부로 같이 이제 왔으니까 수사를 진행은 할 텐데 특검이 이제 어떻게 되냐가 변수가 되겠죠. 네. 자관 특검 곧 발의 지금 이제 법률 검토에 들어갔잖아요. 네. 발의는 했고, 그러니까 요게 발의가 되면은 통과될 테니까 열심히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에 몰려 있어요 검찰이 지금. 그리고 지금도 심우정 총장이 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여전히 그 민정수석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김주현 수석 행동하는 게. 그러니까 검찰이 최초에 내란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태세 전환을 확 했다가 갑자기 공수처가 끼어들고 하면서 사건 이첩하면서 발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검찰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심우정 총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정부와 함께 운명 공동체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은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는가. 수사가 제대로 확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조금 더 지금의 판세를 파면될 때까지는 좀 끌지 않겠나. 알겠다. 자, 눈치를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김건희 조사 부분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김성훈 차장입니다. 김성훈 차장이 지금 3번째 지금 경찰의 구속영장이 올라간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계속 구속 안 시킬까요? 그게 좀 바로미터가 되겠죠. 네, 아마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걸 보면은 이제 증거 확보가 또 좀 달라지잖아요. 형사 재판에 있어서 안가나 공간이나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해질 것이고, 그것과 함께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와 요게 이제 판가름 나게 되는 딱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것만 제대로 지켜봐도 검찰 태세가 어떤가. 자세가 이것도 좀 오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3차로 올라왔는데 김성훈이 오랫동안 지금 검찰이 또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갖고 있다가 반려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각을 해버렸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성훈 차장이 관계된 것이 김건희 씨에게 비하폰을 제공한 그렇죠, 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네. 그럼 김건희 씨가 조태용 원장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씨가 지금 선거 개입,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국정농단까지도 확대될 수 있고 국정농단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3번째까지는 기각하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김건희 씨가 국정원장하고도 대화를 문자도 하고 문자를 나누는 사이였다는 것도 밝혀진 마당에 검찰이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비난을 크게 살 거기 때문에 눈치를 두 번째보다는 눈치를 보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한 번 더 보죠. 아마 우리 대 기자님하고 또 우리 변호사님 짚어주신 것처럼 김성훈이를 이제 구속을 하느냐, 검찰이 최소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넣느냐. 요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김성훈에 대한 3번째까지 기각을 하고 돌려보내면은 법원에 청구도 안 하고 그러면은 탄핵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시도하지 않을까. 결국은 검찰의 결정이라는 거는 검찰총장이 결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마지막에. 이것도 뭐 총장이 결심. 그럼 일부 일개 개인 검사가 뭐라고. 이번 뭐 창원지검에서 서울로 이송하는 것도 이것도 뭐 그렇고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지켜보면은 아마 좀 앞으로 흘러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검찰이 태세전을 하냐 안 하냐 여전히 눈치 보기를 하면서 줄서기를 하냐. 줄타기냐 줄서기냐 이런 표현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님, 이현주 변호사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